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너무 올랐나 미국 엔비디아 주가 6.6% 급락, 시총 288조 원 증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3거래일째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6.68% 내린 118.1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8일 135.58달러의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 기간 주가는 12.8% 떨어졌습니다. 이날 낙폭은 10% 급락했던 지난 4월 20일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중국 바이트댄스, 미국 브로드컴과 AI 반도체 만든다. 틱톡의 모 회사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과 손잡고 첨단 AI 프로세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5나노미터 이상의 첨단 기술이 포함된 맞춤형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는 대만 TSMC가 맡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벌금 폭탄 만나 EU 애플 갑질 방지법 위반 잠정 결론. 유럽연합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 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측에 애플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짝 뜯긴 보잉 형사 기소되나 미국 검찰 법무부의 기소 권고. 이달엔 안전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당국으로부터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 검찰이 737 맥스 기종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잉을 형사 기소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보잉에 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의 랠리도 잠시 멈춰지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 이어서 젠슨항 CEO 그리고 임원들이 주식을 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번 하락세가 건전한 조정일지 혹은 약세장의 시작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이번 주 이제 이 거래일 시작됐는데 다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시작됐던 반도체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들. 일단 선두에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시 독감에 걸린 느낌으로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도 밤에 엔비디아 지수 주가가 지수라고 표현하는 하도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시가총액 3조 달러 밑으로 좀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거래일 연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이 펀더멘털이 훼손돼서 지금 이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지수만 봤을 때는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뭐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를 조금 내리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내려갔던 수급이 그냥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그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경기 방어주가 있잖아요. 정유주라든지 그 에너지
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그다음에 또 어제 특이점은 제약바이오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하도 시장을 주도하다 보니까 크게 봤을 때는 와, 큰일 났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장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이제 끝났다, 차익 실현 뭐 이런 부분, 자극적인 부분들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펀더멘털은 견조하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제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주식이든지 어떠한 산업이든지 무조건 일반 통행으로 직진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의 기분으로 조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두 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쉬어갔으면 좋겠다. 현금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요. 이제 내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내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이 속도, 그리고 지금 반도체에 관련되는 우려감이 내일 실적 발표에 대한 가이던스가 올해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 미 대선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대선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양쪽 진영에서 좀 강하게 나오죠. 강하게 나오고 강한 어조로 나오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도 조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또 아주 중요한 PCE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 6% 빠지고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은요.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은 어제 유창현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어느 정도 일단 수익 실현을 좀 하신 뒤에 뭐 전략 매도가 아니고요. 좀 현금을 확보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벤트를 어떻게 넘겨가고 소화하는지를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요. 너무 고난의 행군을 했지만 또 마지막 깔딱고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하락이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월말에다가 지금 2분기의 마지막 주잖아요. 분기 말에다가 또 전반기의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이 월말의 하락은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PD일 뿐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하실 것 같아서 유창현 대표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6% 빠지다 보니까 많이 심란하실 거거든요. 자, 질문. 펀더멘탈이 훼손됐습니까? 아니면 차익 실현으로 보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십니까?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7월 중순 정도까지 시장이 약간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마지막 올해 주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다만 9월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은 그때까지 피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피크 장일지 아니면은 뭐 그 중간 더 상승하는 중간의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달까지는 9월 FOMC 그러니까 아마 9월 말까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못 샀던 기업들을 눈여겨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눠 보면은 막상 시장이 처음에 빠질 때는 너무 급하게 주식을 매수하세요. 뭐 지금은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뭐 현금을 좀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처음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정말 급하게 주식을 사시고 오히려 이제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이제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무서워서 못 사세요. 또 현금도 없고. 네, 막상 그 시점에서는 현금도 없으시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오히려 주식을 버텨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오히려 주식을 손절하시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면 또
안타까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식은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면 엔비디아 끝없이 올라갈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엔 한 $140, $150 가서 어쨌든 지금 고점 대비 한 15%, 16% 조정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주가는 2주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지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사람이 흔들렸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유를 갖고 한 2주 정도, 3주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살 때다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 때다라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하락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정 부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현금이 있냐 아니면 지금 주식으로 100%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고민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계속 어제 말씀해 주신 거랑 오늘이랑 좀 제가 이어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주식이 100%인데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두시면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시면 좋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7월 시장에서 우리가 올해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셔라라고 하셨고 김성규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도 건전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이제 약세장을 걱정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7월 이후에는 약세장을 좀 걱정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7월부터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은 해외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다우존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보다시피 이렇게 다우존스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를 봤을 때는 건전한 조정이라는 것도 맞고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를 봤을 때는요. 이 다우 지수라는 거는 아무리 구닥다리라 그래도 결국은 전체 산업 섹터를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각 섹터별로 대표하는 종목 하나씩 해서 30가지의 종목을 가지고 지금 지표를 만든 건데 여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AI 쪽으로 해서 그동안 끼어있던 거품으로 있던 자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금 경기 방어주, 에너지주, 그다음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주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서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자금이 중권 이제 주식시장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 그다음에 채권에서는 계속해가지고서는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거랑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현재 상거래일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단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익절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은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약세장이라는 표현이 좀 자극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조정인데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지표들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이 약세장을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보셔야 돼요. 조금 더 세게 보시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세게 보는 게 왜냐하면은 이유가 지금까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나스닥을 계속 끌어왔습니다. 네. S&P 500하고 그러면은 미국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장이 건전하게 올라갔을 때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1, 2개월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은 나스닥하고 S&P 500만 올라가고 다우는 계속해가지고 조정을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제는 AI에 끼어있던 거품들이 빠지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모여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 즉 엔비디아 그다음에 브로드컴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 3대장 그러니까 AMAT이라든가 Applied Material 그다음에 램 리서치 그다음에 KLA 같은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빠질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 여기에 비해서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이 좀 더 버텨줄 수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끝난 인텔이라든가 그다음 아마존닷컴 그다음 메타 플랫폼즈 얘네들이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성규 전문가님이 해주신 말은요. 일단 시장 자체가 빅테크 기업 중심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조금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급이 다른 부분 업종들로 스며드는지
아니면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예전에 닷컴 버블처럼 그냥 싹 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 관련돼서는 계속 팔로우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승부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일단 승부주 두 종목 중에 해운 업종이 어제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수익률 좀 기대되는데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제 유차희 대표님이 해운업에 집중하자 KCTC 컨테이너 관련된 회사죠. 5% 아주 준수한 수익률 거두셨고요. 자, 그리고 LS 전력 설비에 다시 집중하자라고 하셨는데 LS 어제 0.48%지만 전력 설비는요. 어저께 또 LS 말고도 재룡 산업이든지 다른 부분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걱정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해운업이요. KCTC도 좋았지만 장 마감하고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 장 중에서도 뭐 동방이라든지 뭐 에스텍스 그린로직스라든지 KCTC든지 조금 좋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윗골을 좀 달았거든요. 근데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어제 많은 미스테리 왜 올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유차희 대표님. 지금 제가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상해 컨테이너 종합지수 어제 오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11주 연속으로 올라간 건 어제 이미 반영이 됐을 거고요. 네. 근데 이스라엘 관련돼서 좀 강하게 네타냐후 총리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 네. 이것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이유를 찾다 보니까 미국 동부 항만에서 뭐 파업 소식 때문에 올라갔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거겠죠?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뭐 해운업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해서 운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운임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이제 그 거리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빨리 보내줘야 지금 제 날짜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제 날짜에 이건 해운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책사유가 해운사에 있는 게 아니라 항만이라든지 혹은 지정학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또 좀 더 빨리 받기 위해서 또 지금은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가 최대 성수기거든요. 3분기부터가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은 유럽, 미국은 다 가을이 1학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컴퓨터도 바꿔주고 뭐 모두 장난감도 새로 사주고 그래야죠. 옷도 사주고 해주고 우리나라도 입학 시즌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름에 IT 기기도 사실 여름에 제일 수요가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항상 가을에 신제품 출시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량을 빨리빨리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받는다라면 비용을 더 많이 비용 부과 내더라도 받으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운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또 KCTC라든지 동방 같은 기업도 어저께 동방이 정말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었는데 이런 기업은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KCTC 역시 어쨌든 해운이나 항만 관련된 업종은 제 2분기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되어 있으니 그렇죠. 2분기 실적까지는 끌고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면 될까요? 네, 뭐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까지 나쁘지 않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해운 얘기가 나와서 또 김정민 전문가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흥하해운 편입돼 있잖아요. 네. 시간에 상한가 갔다가 풀린 것 같아요. 한 8% 올라가서 마감했는데 어쨌든 오늘 갭상승하겠죠. 네. 전략을 좀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이 오늘 시초가에서 네. 갭상승을 했을 때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갭상승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목표가 도달하면 거기서 우선은 그 익절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더 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2차 목표가까지는 잡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렸던 게 대략 한 4,000원짜리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4,000원까지 이제 보실 분들은 여기에서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이제 그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물량 조절, 1차 목표가 도달했을 때 물량 조절해서 우선 익절해 주시고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캐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포인트에 맞춰서 그냥 익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4,000원까지는 홀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해운 업종과 조선주도 좀 심상치가 않죠. 요즘 조선주도 10년 만에 돈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았지만 조선업종도 잘 버티는 모습들 두 분께서도 조선업종 계속 강조해 주셨거든요. 내일 아마 또 AS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도. 자, 그다음에 유창현 대표님 APR이요. 네. 상장했을 때 고점으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APR 상승세 무서운데 오늘 또 AS를 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네. 계속 추세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의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상승이 나오면 그때가 단기 좀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장이 조금은 조정 국면이다 보니까 올라오면 일부 계속해서 비중을 최대한 절반 이하로 좀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보면요. 하루치 수익률도 한 3에서 5% 정도 나는 종목이고 또 똑같은 종목으로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으면 아래 보이듯이 40% 정도 수익이 나고 참 매력적인 방송이 아닙니까? 시청자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힘든 시장에서 힘내시고 등대 역할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 오늘의 승부주 꾸준하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DI 어제랑 똑같습니다. DI가 어제도 그 반도체 거의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정도로 반도체가 어제 많은 총격을 받았는데 DI가 거의 끌고 올라가는 느낌? 예. DI 어디까지 갈까요? 지금 DI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3만 원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자리가 왜 그럼 DI가 올라가느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세척 관련된 종목들, 그 관련된 장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공정 관련돼 가지고서 아니 전공정에 이제 걸려 있는 것들, 후공정 양쪽으로 이제 걸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실적은 나올 거라는 거죠. 장비가 결국은 지금 공장을 계속 신규로 짓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주문을 취소하지는 못할 거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현재 반도체가 팔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는 결국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뭔가에 집중을 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봤을 때 DI도 역시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단 여기가 지금 현재 신고가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지금 패턴을 탔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탄 상태에서는 3만 원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는 3단계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먼저 3만 원 도달했을 때 익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들고 가다가 그 상황에서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약간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오히려 포트에 없었던 분들은 지금 담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접근하는 방식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더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엔비디,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는 안 빠지고 하이닉스만 빠지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후광을 제일 많이 받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전혀 효과를 못 봤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야지 하이닉스도 반등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초단타를 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한 수요일 오후 정도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는 빠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단타를 쳐보겠다 그러면 그 스케줄표에 맞춰서 수요일 정도에 그러니까 오늘 또 조정이 좀 나오고 수요일에도 별로 오르는 게 없다. 그러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도 지난 19일 최고점 대비해서 8%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일시적으로 한 10% 이상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하고 어떤 그 시간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도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어떤 단기 매수다 그러면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나는 좀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항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1선보다는 61선, 지난 그 2023년부터 보시면 항상 61선까지 어떤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제법 강한 반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좋은 가격대에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6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27일 목요일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김성규 전문가님께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TP도 높아지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왔을 때 우리가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실까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그 증권사 리포트는 30만 원까지 지금 나온 데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자리가 보면 24만 3천 원 고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을 우선 1차 고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5만 원 이 1차 고점이 왔을 때를 일단은 봤었는데 그보다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최고점 24만 3천 원에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약간의 그 갭 상승이 나왔던 자리, 즉 1차적으로 21만 5천 원 자리에서 우선 한 번 정도의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 여기서 더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18만 9천 원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우선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매수를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단 25만 원대가 저 목표였는데 지금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살짝 좀 경계심을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는 화장품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최근 OEM이나 ODM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이 거의 최고치를 찍었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를 보면 안 올라갔던 종목들 찾기에 좀 분주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화장품의 추세를 볼 때 페이스메이커로 실리콘2를 많이 좀 언급을 해주시던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 추세가 좀 꺾이지 않은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꺾이진 않았지만 그 지난 한 달 반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실리콘2가 5월 달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15,000원 하던 게 5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미 어떤 성장 모멘텀은 상당부 주가에 좀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리콘2가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또 실적을 확인하고 그러면 8월 달 정도, 7월 말이나 8월 달, 8월 초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오다 못해 그동안 주목받지도 못했었던 콜마 B&H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줄 정도인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끝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사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전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가 시장을 방어해줬었는데 같이 속절없이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화장품 혹은 음식료를 접근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엔 변죽은 울릴 수 있겠습니다만 상승 하락을 이렇게 보이면서 높은 변동성을 주는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제자리 아니면 오히려 좀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의 무리한 접근은 조금은 피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7월과 8월에 어닝 시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세웠던 기록을 또 다시 한번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불안한 환율, 금융주에 주목하자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반도체를 받쳐줄 자동차 관련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율, 좀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전에는 환율이 높아서 수출주를 좀 주목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금융주네요? 네, 환율은 계속해서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쉽게 1,300원 초반을 가기보다는 뭐 1,300원 중후반, 그러면 1,400원 초반을 밴드에서 등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서 수출주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환율 외환 시장이 상당히 조금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전하고 최근 1년 동안의 패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띠는 것은 주요 국가들이 일단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22 그 지난번에 인하를 했고 캐나다로 금리를 인하를 했고 캐나다는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내포하고 있고요.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했죠.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프랑스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사실 지금 프랑스 채권도 상당히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 채권하고 독일 채권의 스프레드를 본다라면 그 전에 약간 유럽 불안감이 2010년 중반이죠. 유럽 리스크가 발생했을 정도로 그때 상황일 정도로 채권 금리 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 뭐 7월 달도 인상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엔화가 거의 160엔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좀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난번 5월 달에 160엔을 찍었다가 한 152엔까지 한번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이때 일본이 약 89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9조 원 정도의 외화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뭐 불과 2달도 못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160엔 돌파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것을 그전처럼 개입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미국이 그 환율 예의 주의국으로 지금 일본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이 외환시장 개입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어준 게 중국이죠. 지난주에 중국 위안화가 절하를 금요일 새벽이죠. 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이 조금 요동을 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400원 돌파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1,400원 돌파한지는 않았는데 지금 그런 이유가 이제 정부가 이게 좀 저는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제 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로 증가를 하면 증액을 하면서 이제 다행히 1,400원을 막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연기금이 1,410원인가요? 1,41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거기다가 이제 환율 완전히 마진을 걸겠다라고 표현한 것도 배수혜진을 친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이런 배수혜진은 함부로 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적으로 난 1,410원을 방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걸 외부에 표출하게 된다면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1,400원을 약간 위협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조금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가증권에서도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지난 4월 달하고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월 달에는 1,300원 1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온 거고 지금은 1,37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4월 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저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좀 불안한 건 맞지만 또 이런저런 상황이 더 안 좋게 갈 가능성이 높지만 1,500원 갈 것인가? 1,600원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7월 달 그 미국채 금리가 좀 안정세를 좀 더 띌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냥 말하기 좋은 사람들의 발언이지만 7월 달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7월 달 금리 인하한다는 건 아니지만 9월 달에 저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60% 이상
패드워치에서 찍히고 있고 저는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환율이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나온 건 아니라고 본다라면 좀 주변 국가들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된다라면 다시 또 1,400원 중반까지 후반까지 빠르게 좀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최악이라면 오히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조금 분할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 지금은 좀 좋지 않지만 이것을 반대로 금융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미국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 또 우리나라도 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본다라면 주택 거래가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 손바뀜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손바뀜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자 때 부담 때문에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 조금은 나아진다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대출에 대한 어떤 건전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한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최악의 상황보다는 홍콩 항생 관련된 ELS 손실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은행들 입장에서는 혹은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속적인 정부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또 7월 달에 또 추가 정책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벤트가.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이렇게 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약간 흔들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은 혹은 보험주들은 조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이쪽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거 계속 우리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금융주나 뭐 은행주 이런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을 좀 뻗기가 힘든 섹터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좀 역발상으로 이용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안한 환율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금융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를 받쳐줄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자동차 종목들이 계속해가지고서는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만 지금 계속해가지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모빌리티 분야로 넘어가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그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이 된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더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목적에 기반해가지고선 즉 사용차 부문에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이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면은 모빌리티로 이동하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드디어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맞춤형 차량 제작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기아차 화성에 즉 소아리 공장이죠. 그 화성 공장하고 소아리 공장인데 그 화성 공장을 지금 이제 이번에는 그 PBV 공장 그 Purpose Based Vehicle 그래 가지고 목적 기반형 그 차량을 앞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1공장은 올해 준공이 되고 2공장 같은 경우에 2026년 이후에 아마 준공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야말로 그 생산 과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최적화를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노조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목적의 차량들을 단기간에 그리고 하나의 그 생산 라인에서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장의 신축 면적을 최소화한 상태, 즉 새로 짓는 공장이긴 하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부지의 면적을 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집어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동화를 최대한 많이 늘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AI가 도입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동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제일 많이 집어넣는 게 바로 이제 그 도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내외장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좀 더 거기에 관련된 이슈가 될 거로 보이고 또 여기에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오는 자료들 보시면은 그 PVT라 그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이전에 그 모빌리티하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에서 나왔던 차랑 되게 좀 비슷한 차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여기 PV5나 7 같은 경우 5인승 혹은 7인승으로 되어 있는 그 밴 타입의 차량인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여객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장차 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던 그 오공장을 어느 정도 이제 PVB 개념으로 해가지고 가는 공장들로 바뀌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공장은 거기다가 한수를 더 떠서 이제 좀 더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주문을 온라인으로 혹은 어떤 것으로 해가지고 전산으로 받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자동화되어 있는 시설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차량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해서 자동차들이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성능이 향상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나온 게 이제 파이크 힐스 힐 클라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레이스에서 양산 전기차 부문의 최고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그 뉴럴브로크링이라든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그 해외에 있는 여러 그 테스트하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길이라든가 레이싱에서 더욱더 양산차 부문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연기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연료 전지차, 그 다음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성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여기를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조선하고 동시에 이 자동차 부분이 앞으로 더 받쳐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은 차량 성능 향상, 그 다음에 이런 친환경차 부문에서의 개발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동차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들이 힘을 좀 많이 내주고 있는데 더불어서 자동차 시장 안에서의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운전하는 사용자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보다도 성능이 더 향상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두 분께서 골라주셨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우리금융지주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서현이화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승부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중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안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 어제장에서 좀 네.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4대 금융지주 모두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신한지주,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좋게 보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4대 금융지주 2분기 순이익이 6% 정도 개선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전년 대비해서 28% 이상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8,545억 정도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평균 6%, 그러니까 어떤 은행은 하나은행 같은 경우 한 8%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는 28%,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평균 6%의 상당 부분이 다 우리 금융지주의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ELS죠. 홍콩 ELS에 관련돼서 대부분의 이제 은행사들이 1분기에 송각 처리 비용을 다 넣어놨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반등을 그 사이에 좀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순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금융 관련된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금융지주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말이 금융지주지 지금 우리 금융지주는 증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를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걸 NH로 매각을 한 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 인수를 계속해서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마무리되면 종합금융지주사로 변화가 되죠.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증권사가 없다고 해서 우리 금융지주를 겸하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밸류업 관련해서 약간 배당을 좀 증가시키거나 뭐 이런 정책을 3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은행사 대비해서 배당이 좀 인색한 은행이었죠. 왜냐하면
정부 지분이 좀 많은 것들도 좀 있었고 약간 배당을 하는데 조금 다른 기업하 은행하고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주가가 의외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외국인들 좀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기간도 꽤 이번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14,000원 전후로 해서 수급이 기간 매수로 전환되었고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점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은행주들이 뭐 폭등할 가능성은 없지만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대피처로 은행주를 선택을 하신다라면 우리금융지주 충분히 대안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13,8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16,000원 1차 목표가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은행, 우리 금융지주가 네. 횡령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 우리은행이 지금 네. 2년 전에 600억 횡령 터져서 한번 네.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너희 은행이냐라는 소리까지 네. 나오고. 근데 이제 최근에도 100억대 횡령이 또 네. 터지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뭐 이제 그런 악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회수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나온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약간 그런 방망 경영이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4대 은행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우리은행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했지만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더 좀 바라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와 관련된 리스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현이화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현대차 인도 IPO 이야기 나왔을 때 같이 좀 주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차량 부품 관련주로 지금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차량의 내외장재라든가 그다음에 시트 제작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 범퍼라든가 이런 그 어셈블리죠. 근데 여기서 아세이라고 불렀는데 어셈블리들을 만드는 그런 상당히 그 어느 정도는 모듈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순이익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동안 주목을 좀 받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의외로 저평가되어 있는 저 PBR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도 IPO 수혜주로도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해킹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의 주가 조정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해외에서 그 다크웹에서 현재 여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팔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게 단순하게 현대 기아차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BMW, 벤츠, 폭스바겐, 그다음에 아우디, 닛산 같은 이런 해외 완성차 업체에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2450원짜리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대략 6거래일 정도에 맞춰 가지고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가면서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 6거래일 동안 해 가지고서 위아래로 좀 흔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자리, 즉 2450원짜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현재 단단한 자리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기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1차 목표가 24,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손절가로는 약간 좀 여유 있게 둡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대를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종목은 급등과 급락이 어느 정도 있고 튀어오를 때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리고 많이 빠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유 있게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현 이화 살펴봤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와 손절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목표가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확인해봤고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불안한 환율 시장 속에서 금융주를 주목하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반도체를 받쳐줄 자동차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우리 금융지주 그리고 서현 이화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